한나라는 이제 기울고 있었다. 강대한 제국을 자랑하던 나라는 부패한 권신들과 무능한 황제의 통치 아래 서서히 무너져간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고적들이 들끓으며 각지의 군웅들은 저마다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 십상시라 불리는 간신들이 황제를 휘두르며 나라를 제 것인 양육락했고 황실은 더 이상 백성을 보호할 수 없었다. 대지에는 피바람이 불었고 이제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푸른 하늘은 이미 끝났다. 이제 황천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한나라는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나는 의를 지킬 것이오. 형제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내겠소. 백성을 구하고 태평성대를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 뜻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나 조조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하늘은 스스로 강한 자를 돕는 법. 우리 손씨 가문이 천하를 쥐게 될 것이다. 역사는 혼란 속에서 새로이 쓰여진다. 강호의 영웅들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칼을 들었고 삼국의 운명은 이제 그들의 손에 맡겨졌다. 지금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른다. 시끌벅적한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한 남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바라본다. 에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백성들만 고생이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하, 방금 그 말 내 귀에 쏙 들어왔어.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여기 또 있었고. 나는 장비라고 한다. 반갑습니다, 장님. 나는 유비라고. 내 꿈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오.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뜻, 나도 같은 생각이오. 나는 관우. 이런 인연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않소? 좋다. 이 세상 우리가 힘을 합쳐 바로잡아보자. 세 사람은 조용한 복숭아 나무숲으로 향한다. 여기서 우리는 피보다 진한 형제가 될 것을 맹세하세요. 나는 충의를 지키고 형제를 위해 목숨도 바칠 것이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함께 싸운다.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마신다. 바람이 불며 복숭아 꽃잎이 날리고 그들의 눈빛은 단단히 빛난다. 이제 우리 앞에는 수많은 전쟁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의로 맺어진 형제라면 어떤 적도 막을 수 없어. 어서 나와라. 나라를 바로잡고 싶은 자들은 모두 모여라. 이렇게 유비, 관우, 장비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걸어갈 길은 결코 쉽지 않았죠. 전쟁, 배신, 우정, 앞으로 이들이 겪을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한나라의 수도 낙양, 이곳은 황제가 머무는 곳이지만 이제 진정한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동탁, 잔혹한 폭군. 그는 황제를 꼭두각시로 삼고 백성들을 핍박하며 자신의 뜻대로 천하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제야 나라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구나. 저 하찮은 황제 따위가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상국이시여,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가혹하여 반란의 기운이. 반란? 하하하. 감히 나를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목을 모두 베어버려라. 이 나라의 주인은 이제 나다. 그의 손짓 하나에 병사들이 나와 반대하는 자들을 끌고 나간다. 궁전 밖, 처형대 위. 반역자로 몰린 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 병사들은 이미 명령을 받았고 백성들은 멀리서 공포에 질린 채 바라보고 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고 불길한 바람이 분다. 이 나라에서 나를 거역하는 자는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가 안정되는 법이지. 이 어둠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반면 어두운 방 안에서 왕윤과 여포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포 장군, 당신도 더 이상 그를 따를 수 없지 않소? 동탁이 사라져야 한 나라는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오. 그자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긴다. 하지만 그의 탐욕과 잔혹함은 날 점점 더 의심하게 만든다. 나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렇다면 행동할 때요. 동탁을 제거할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요. 여포는 칼자루를 움켜쥐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폭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낙양을 지배하던 동탁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탐욕과 잔혹함으로 천하를 손에 넣었지만 그의 몰락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불길한 밤이 지나고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십상시는 후한말 황실을 좌지우지했던 신명의 환관 무리로 황제를 조종하며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한나라 황궁 깊은 곳, 화려하지만 어딘가 음침한 연회장이 보인다. 황제의 옥좌 앞에는 비단옷을 입은 환관들이 모여 앉아있다. 그들은 바로 십상시, 후한의 실권자들이다. 중앙에는 도구가 담긴 금잔이 조용히 놓여있다. 십상시들의 수장, 장양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앞에 앉은 소재를 바라본다. 폐하, 너무 걱정 마십시오. 대장군 하진이 폐하께 무례를 범하려 하고 있으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장군께서는 나의 숙부이시다. 정말 그를 처단해야 하는가? 십상시 중 하나인 조충이 조용히 웃으며 금잔을 들어올린다. 잔 속에 술은 독이 섞인 듯 기묘한 빛을 띠고 있다. 폐하께서는 그저 한 모금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한편 궁 밖에서는 대장군 하진이 철갑을 두른 군사들과 함께 궁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다. 대장군,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상시는 이미 황실을 썩게 만들었고 오늘 밤 반드시 그들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암덩어리를 제거한다. 그의 손짓에 따라 철갑병들이 황궁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한다. 황궁 안에서는 십상시들이 경악하며 도망치려 한다. 황궁 안은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사들이 환관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피비린내가 궁을 뒤덮고 비단 옷을 입은 십상시들은 하나둘 쓰러져 간다. 장양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황제의 곁으로 달려간다. 폐하,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없이는 황궁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황제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 순간 원소가 장양을 단칼에 베어버린다. 황실의 역사는 내 놈들 없이도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남은 십상시들은 궁 깊숙한 곳으로 도망치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막혀있다. 하진의 군사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을 처단하며 후한을 좀먹었던 십상시의 시대는 이렇게 끝을 맞이한다. 그날 밤 십상시는 몰락했다. 하지만 권력의 공백이 남긴 것은 또 다른 혼란이었다. 그들의 피로 물든 황궁에서 후한의 운명은 더욱 어두운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황건적 토벌전에서 눈에 띄는 공을 세우지 못한 유비 삼형제. 기대와는 달리 조정의 상을 받지 못한 채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낙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런 빌어먹을, 우리가 그렇게 싸웠건만 아무런 공도 인정받지 못하다니.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실망하기보다 앞으로의 길을 더 고민해야 한다. 공이 없었다 한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변하지 않는다. 천하는 아직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길가 숲속 몇몇 황건적 잔당들이 화려한 갑옷을 입은 한 장수를 둘러싸고 있다. 그는 덩치가 크고 위험 있는 얼굴을 가졌으며 붉은 갑옷을 입고 있다. 바로 동탁이다. 감히 나 동중낭장을 습격하다니. 너희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잔당들이구나. 내 놈이 대장이라면 말과 갑옷을 놔두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거다. 감히 우리 눈앞에서 깡패질을 해. 모두 베어버리겠다. 백성을 해치는 도적을 용서할 수 없다. 모두 쓸어버려. 순식간에 전국과 역전되고 황건족들은 당황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장은 조용해지고 동탁이 헐떡이며 그들을 바라본다. 이름을 밝히시오. 누구길래 나를 구했소? 소위는 유비 헌덕이라 합니다. 이들은 제 아우들 한우와 장비입니다. 호, 용맹하구나. 너희 같은 인재가 어째서 조정에서 이름을 떨치지 못했단 말인가? 조정에서는 우리 같은 놈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하하하. 그렇다면 조정에서 나를 찾거든 오늘의 은혜를 말해주겠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겠지. 동탁은 말을 돌려 떠나고 유비 삼형제는 그를 바라본다. 해가 저물며 그들의 뒷모습이 길게 드리워진다. 우연히 구한 장수, 그러나 그는 장차 천하를 뒤흔들 존재가 될 것이었다. 유비 삼형제의 길은 계속된다. 기원 후 190년 반동탁 연합군이 호로관 앞에 집결했다. 하지만 관문을 지키는 이는 동탁의 최강무장 여포
그의 붉은 토끼 같은 전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전장에 나타나자 연합군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찮은 제후들이 감히 동탁공을 상대하겠다 하는가. 이 몸 여포가 지켜보고 있다. 누구든 나와 싸워볼자. 앞으로 나와라. 하하하, 저 오만한 놈 좀 보라고. 여포, 감히 우리 삼형제를 무시하느냐. 내가 먼저 내 놈의 목을 따겠다. 장비가 거칠게 창을 휘두르며 여포에게 달려든다. 여포는 장팔사모를 휘둘러 장비의 창을 받아낸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며 불꽃이 튄다. 이 정도냐, 여포? 내 놈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다 들었는데 실망스럽구나. 건방진 놈, 내 진짜 힘을 보여주마. 그때 붉은 용포를 입은 관우가 청룡원 얼토를 들고 나선다. 장비, 흥분하지 마라. 여포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다. 형님, 함께 싸우자. 유비가 검을 뽑아 들며 고개를 끄덕인다. 세 사람이 말을 타고 동시에 여포에게 달려든다. 유비는 유연하게 검을 휘둘러 빈틈을 노리고 관우는 묵묵히 강력한 일격을 가하며 장비는 맹렬하게 압박한다. 세 놈이 달려든다 해도 이 여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장장 수십 합을 넘긴 직전 결국 여포도 점점 지쳐간다. 장군, 후퇴하십시오. 동탁 공께서 철수를 명하셨습니다. 운이 좋았구나. 다음에 다시 붙어보자. 그는 말머리를 돌려 붉은 토끼 같은 전마를 타고 전장을 빠르게 이탈한다. 삼형제는 뒤를 쫓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선다. 포로간 전투는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이날의 싸움은 삼형제의 명성을 드높였고 여포조차도 그들의 무용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어둠이 내린 산속 황건적의 야영지가 희미한 횃불 불빛에 흔들린다. 천막들이 늘어서 있고 무장한 반란군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다. 조조는 언덕 위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다. 황건적들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하지만 장군, 우리 병력은 적고 정면에서 부딪히면 불리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습한다. 밤이 깊어지면 적들의 경계는 더욱 해이해질 것이다. 그때 번개처럼 치고 빠진다. 깊은 밤, 조조의 군사들이 조용히 황건적 야영지를 포위한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철갑이 희미하게 빛난다. 조조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낸다. 지금이다! 적을 섬멸하라! 전투가 끝난 뒤 황건적의 시신이 사방에 널려있고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인다. 조조는 전장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쉰다. 장군의 계책이 없었더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조조는 첫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그를 삼국지의 중심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다. 후한말,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가뭄, 기근으로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다.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나 구원을 외쳤다. 그의 이름은 장각. 그는 태평도를 창시하고 반란을 선포하였다. 창천은 이미 가고 황천이 오리라.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한 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황건적들이 함성을 지른다. 성문이 부서지고 마을이 점령된다. 황건적의 반란은 전국으로 퍼졌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후한 조정은 각지의 장수들에게 토벌을 명했다. 이때 유비, 관우, 장비는 의기투합하고 군에 자원한다. 나라가 위태롭다. 의로움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장수라 할 수 있겠는가? 맞다. 저 악당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당장 전장으로 나가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황건적 놈들, 너희의 시대는 끝났다. 이 조조가 직접 끝을 내주마. 모두 전진하라. 적들을 포위하라. 나는 장비다. 감히 나와 싸울 자 누구냐? 토벌군의 맹공에 황건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장각의 형제들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다. 나는 곧 떠나겠지만 황건의 뜻은 영원할 것이다. 한 나라의 몰락은 이미 결정되었느니라. 장각은 숨을 거두고 그의 동생들은 복수를 다짐한다. 이제 끝이다. 장보와 장량을 생포하라. 관우와 장비가 돌진하며 황건적의 남은 병력들을 처리한다.
장보와 장량이 최후를 맞는다. 장갑이 죽고 장보와 장량이 쓰러지자 황건적에 나는 종들고 그러나 이 반란은 후안의 몰락을 알리는 소막에 불과했다. 유비, 관우, 장비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결의한다. 이제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혼란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호화로운 저택의 정원. 달빛 아래 연못이 반짝이고 벚꽃이 흩날린다. 초선이 연못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동탁은 황제를 농락하고 권력을 독점한 폭군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 여인을 사랑했다. 그 여인이 바로 천하의 절색, 초선. 그러나 초선의 가슴 속에는 또 한 사람, 용맹한 무장 역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장군께서 이 늦은 밤에 여기에 오시다니 혹시 달을 보러 오셨나요? 달도 아름답지만 그대보다 빛나진 못하오. 조선, 내 마음을 알면서도 날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장군님, 저는 이미 동탁대인의 사람입니다. 설령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해도 그자는 폭군이다. 그대처럼 고운 심성을 가진 여인이 어찌 그런 자와 함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기에 저는 장군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역부가 초선을 품에 안으려 할 때 갑자기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온다. 동탁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온다. 호호, 내 사랑하는 초선과 믿었던 여포가 한밤중에 이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동탁, 그대는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폭군이다. 조선을 강제로 가둬두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녀의 마음까지 짓밟으려 하는가?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아들처럼 길렀건만 내 여자를 탐하다니. 대인, 부디 저를 놓아주세요. 제 마음은 이미 장군님께 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손으로 내 놈을 없애겠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동탁. 초선이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본다. 장면이 점점 어두워진다. 이날 밤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 사랑과 배신, 권력과 욕망이 얽힌 이 관계 속에서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 것인가. 후한말 무능해할과는 혼란 속에서 공손차는 원소와 대립하며 세력을 키웠다. 그러나 전투에서 패배하여 포위당한 그는 위기에 빠진다. 공손찬의 군대는 원소의 병사들에게 포위당해 점점 밀려나고 있다. 공손찬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퇴로를 찾는다. 이대로 끝인가? 원소의 군세가 이렇게까지 강할 줄이야. 그때 먼 곳에서 한 줄기 은빛 번개처럼 한 기사가 적진을 향해 달려온다. 순백의 갑옷을 걸친 젊은 장수 조자룡. 그의 긴 창은 달빛 아래 서늘하게 빛나고 타고 있는 백마는 것엔 바람처럼 질주한다. 그는 단 한 사람, 공손찬을 구하기 위해 수백 명의 적진 속으로 뛰어든다. 저 녀석은 조은이다. 조은이 왔다. 길을 비켜라. 공손찬 장군을 구하러 왔다. 그의 창의 허공을 가르자 적들은 비명과 함께 쓰러진다. 조자룡은 마침내 공손찬 앞에 도착해 말을 멈춘다. 공손찬은 자신의 앞에 선 조자룡을 보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의 백색 갑옷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장군, 저와 함께 빠져나가십시오. 공손찬은 한순간 머뭇거리지만 조자룡의 강한 눈빛을 보고 그의 손을 잡는다. 조자룡은 공손찬을 자신의 말에 태우고 다시 적진을 뚫고 나간다. 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조자룡을 막지 못하고 그의 창이 휘두를 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결국 그는 공손찬을 무사히 전장에서 탈출시키고 두 사람은 먼 곳으로 달려간다. 조은, 너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장수된 차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조자룡의 용맹은 널리 알려졌고 그의 전설은 시작되었다. 후한말 천하는 혼란에 빠지고 무능해할거하였다. 그 중에서도 북방의 강자 원소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중원을 차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뛰어난 지략과 조조가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전술과 심리전이 맞붙는 순간이었다. 수적 열세에 놓인 조조는 과연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 원소는 병력이 많으나 그의 군대는 통제되지 않은 모래알 같은 존재다. 반면 우리는 정예병으로 단련된 군대다. 승리는 병력 수가 아닌 전략에서 결정된다.
원소군의 문추와 알량은 용맹하나 경솔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특히 문추는 무력에 자신이 있어 쉽게 도발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 점을 이용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패배하는 듯이 후퇴하며 적을 깊숙이 유인한 후 기습으로 단숨에 섬멸한다. 장료, 너는 측면에서 기습을 준비하라. 허저, 너는 선봉에 서서 적을 유인하되 절대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일격은 관우가 맞는다. 겁쟁이 조조, 내 군대는 벌써부터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허약한 군대로 우리 원소군을 막으려 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조조군 일부가 후퇴하며 혼란스러워 보인다. 문추는 이를 기회라 여기고 크게 외친다. 전군, 돌격하라. 이곳에서 조조의 목을 베어 원소 공께 바치겠다. 원소군 기병대가 함성을 지르며 돌격한다. 조조군이 일부러 무너지는 척하며 후퇴하자 문추는 더욱 깊숙이 들어온다. 갑자기 사방에서 조조군이 나타나 문추군을 포위한다. 숲속에 매복해 있던 장료와 허저의 병력이 일제히 기습을 가한다. 포위당했다. 대각하라. 대각. 그 순간 붉은 전포를 휘날리며 한 장군이 적진을 뚫고 나간다. 그의 이름은 관우. 전장의 신이라 불린 사나이였다. 관우가 청룡원 얼도를 휘두르며 돌진한다. 문추는 이를 막으려 하지만 단 한 분만에 쓰러지고 만다. 대승입니다. 주공. 원소군은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승리는 병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략의 우열에서 결정되었다. 전쟁이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다. 이를 잊지 마라. 개교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조조는 지략과 용병술로 강한 적을 무너뜨렸고 이후에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다. 이 전투에서 보여준 조조의 용병술은 훗날 그가 천하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삼국지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송견, 뛰어난 장수이자 후의 손권과 손책의 아버지. 그는 항상 천하를 위해 싸우고 강한 군을 이끌었지만 그의 마지막 전투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그날 그의 칼날은 많은 적을 쓰러뜨렸으나 그 역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적을 물리쳐라. 우리가 승리한다면 천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송견은 앞선 적들을 쓰러뜨리며 나아가지만 적군의 화살이 날아와 그를 맞춘다. 장군, 물러나십시오. 위험합니다.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천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내 의무다. 송견은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그의 의지는 그를 계속 싸우게 했고 군사들은 그의 용기에 영감을 얻어 끝까지 싸웠다. 하지만 그 전투의 끝은 너무나 비참했다. 적군의 군수들이 그의 몸을 찔렀고 결국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쓰러지게 되었다. 내가 이 전투에서 죽더라도 내 아들들이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손권, 손책, 너희가 천하를 이어가야 한다. 장군,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워야 한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도록 난 이제 편히 쉴 것이다. 송견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 손권과 손책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송견의 시신이 군사들에 의해 운반되고 있다. 그의 군사들은 그를 애도하며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인다. 바람이 불며 깃발이 휘날린다. 송견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과 뜻은 살아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후에 오나라를 세운다. 송견의 죽음은 그가 남긴 위대한 꿈의 시작이었다. 서기 192년 장안,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을 괴롭히던 동탁. 하지만 그의 최측근이었던 여포와 왕유는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여포, 무슨 일이냐? 얼굴이 어째 어둡구나. 공께서 너무 방심하고 계십니다. 왕윤께서 전하십니다. 즉시 궁으로 오시라 하셨습니다. 왕윤, 그 늙은이가 감히 나를 부르다니? 하하하. 그래, 어디 가보자꾸나. 동탁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궁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사방에서 무장한 군사들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여포, 너도 알고 있었느냐? 이제 그만두십시오, 동탁. 이 배신자 놈, 내가 널 아들처럼 키웠거늘. 하지만 그 아들이 이제 아비를 배려합니다.
여포, 내 놈도 결국 날 배신하는구나. 왕윤이 그 늙은이가 널 꼬드겼겠지. 내 놈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 후회는 당신이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포가 자신의 장팔사모를 힘껏 내리고는다. 동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이놈들, 나는 황제보다 강했는데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폭정으로 나라를 뒤흔들었던 동탁은 결국 그의 수하였던 여포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피바람의 시작일 뿐이었다.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자 도겸은 이를 막아낼 힘이 없었다. 백성들은 도망치고 땅은 피로 물들었다. 이때 도겸은 유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유비는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고 장비와 관우를 이끌고 서주로 향했다. 형님, 조조와의 싸움에 휘말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입니까? 우리는 도겸에게 신세를 진 바가 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도리일세. 맞다.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유비는 서주에 도착하자마자 조조군을 막아냈다. 그러나 도겸은 병으로 기력이 쇠약해졌고 이제 유비에게 새로운 부탁을 하게 된다. 현덕님, 이제 서주는 당신이 맡아야 하오. 장군님, 저는 아직 미천합니다. 어찌 감히 서주를 차지한단 말입니까? 서주는 혼란에 빠졌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당신이라면 이 백성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어? 도겸이 유비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을 보낸다. 형님, 망설일 것 없습니다. 서주를 차지하면 우리도 제대로 된 근거지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의 신뢰 없이 서주를 차지한다면 뒷날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왕업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을 뿐.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서주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백성을 먼저 생각할 뿐 이 땅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라면 서주를 올바르게 다스릴 것입니다. 도겸이 눈을 감으며 유비는 무겁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유비는 처음으로 한 지역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진영, 어두운 밤. 조조는 여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조는 뛰어난 정치적 능력과 전략가로서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한 전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한편 여포는 무용과 전투 능력에서 누구도 그를 따를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신뢰할 수 없는 배신자였다. 그가 진정으로 우리 편에 서게 될까요? 그는 힘을 원하는 자일 뿐이다. 그가 우리의 적이 되는 것보다 우리 편이 되는 것이 그에게 더 이롭다. 그를 내 손에 넣을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여포는 검은 갑옷을 입고 강렬한 눈빛을 보이며 등장한다. 그의 모습은 거침없고 어두운 기운을 발산하며 그의 입술은 살짝 웃음을 짓고 있다. 여포의 머리는 길게 흘러내려 있으며 전장의 악명을 짊어지고 있다. 조조, 내게 어떤 속셈이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나에게 주어질 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여포 장군,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의 능력은 뛰어나고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내 군에 두면 천하를 얻는 길이 열릴 것이다. 천하를 얻는다고? 조조, 내가 나를 쥐고 흔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배신의 길을 걸어왔다. 과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다면 적어도 나를 통해 내가 원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공하는 것은 강력한 지원과 명예, 그것이 너의 꿈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 걱정 마라, 여포 장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천하를 손에 넣을 것이다. 여포는 언제나 배신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조조는 그를 믿으려 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결코 이어지지 않았다. 여포는 조조에게 손을 내밀며 협력하는 듯했으나 내면에는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결국 뒤틀리게 될 것이다. 전투가 벌어지고 여포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조조를 향해 반격을 시작한다. 조조의 군사들은 당황하고 조조는 뒤늦게 여포의 배신을 알아차린다.
이제 나는 조조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내 군은 나의 것이다.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다. 여포, 내가 너를 믿었던 시간은 무엇이었냐? 내가 나를 배신할 줄 알았다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나만의 길을 갔다. 이 배신이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여포의 배신은 그를 곧바로 조조의 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관계는 종말을 구하게 되었다. 여포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조조는 그의 믿음을 잃었다. 그러나 그 배신은 결국 양측 모두에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강동의 초원. 손책이 말을 타고 부하들과 함께 달립니다.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강동통일 내가 반드시 이뤄내겠다. 손책, 너의 패기를 알고 있다. 하지만 강동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손책은 무력과 패기로 세상을 뒤흔드는 젊은 영웅. 태사자는 신중함과 충성으로 강동을 지키는 강철 같은 장수. 두 사람의 충돌은 운명이었다. 전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두 군대가 격돌한다. 태사자, 나와 정정당당히 승부를 들어. 내가 진정한 영웅인지 지금 시험해보겠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결투가 아니었다. 강동의 운명을 가를 두 젊은 영웅의 만남이었다. 강동을 맡기기에 너만한 인재는 없겠군. 너라면 따를 만한 주군일지도 모르지. 이 결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손책과 태사자의 만남은 강동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이었다. 손책은 태사자와의 결투 이후 더욱 강한 결의로 강동을 정복해 나갔다. 아버지 손견이 이루지 못한 꿈, 강동을 손에 넣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지금 그는 강동의 패자로 거듭나려 한다. 형주를 잃었어도 강동은 내 것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 손책은 번개와 같은 속도로 적들을 무너뜨렸다. 그의 용맹과 결단력 앞에 강동의 군인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손책을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인가? 그의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강동은 더 이상 내 손안에 있지 않구나. 유유의 패배와 함께 강동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손책은 마침내 강동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아버지 보십시오. 이제 강동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 용기와 결단력, 강동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 이제 강동은 내 손에 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 높이 손책의 깃발이 휘날리고 그의 군대는 새로운 전장을 향해 나아간다. 손책은 이제 강동의 패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다음 목표는 더 큰 천하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서주, 풍요로운 땅이자 전략적 요충지. 지금 이곳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 중심에는 한 명의 무장이 있다. 바로 여포. 이 서주는 내 것이다. 유비 따위가 어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주공,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비는 원군을 구하러 떠났고 성 안에는 그의 가족과 적은 병력뿐. 한 번에 몰아치면 서주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전군 공격하라. 여포, 내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지. 하지만 병력이 부족하다. 유비 형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버텨야 한다. 그러나 여포의 무력 앞에 성문이 뚫리고 군사들이 성 안으로 몰려든다. 강력한 무력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결단이다. 그것이 여포를 더욱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다. 서주는 결국 그의 손에 넘어갔고 유비는 정처 없이 떠돌 운명에 놓였다. 그러나 권력은 한순간의 영광일 뿐. 여포에게 과연 이 승리가 축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드디어 서주를 차지했다. 이제 이 땅의 주인은 나다. 하지만 주공, 유비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남을 것입니다. 유비, 그놈이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곳을 다스릴 것이다. 이곳이 내 손에 들어왔으니 누구도 쉽게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승리에 취한 여포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가 믿고 있는 세상은 변덕스럽고 그의 왕자는 모래 위에 지어진 것과 같다는 것을. 조조는 황제를 자칭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한나라에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자신이 황제 자리에 올라야만 그 모든 것이 정당해진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 참칭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의 욕망이 스스로를 몰락시킬 것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우돈,
이제 나는 더 이상 한나라의 조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이 나라의 진정한 실력자이지 않나? 내 손에 모든 권력이 쥐어졌다면 이제 황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군왕께서 이렇게 황제를 자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것이 내분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이미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공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어. 황제가 되어야만 이 땅을 안정시킬 수 있다. 조조의 생각은 단순히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영원히 남기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면 그가 이룬 것이 모두 대서사시처럼 역사에 남을 것이라 믿었다. 사마이가 조조의 음모를 엿듣고는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조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그가 쌓은 공적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닐 것이다. 모두가 그를 따라야 한다면 그 자리는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을 수 있다. 사마이는 조조의 야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야망이 결국 그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심 깨닫고 있었다. 황제 참칭이 그를 어떻게 몰아갈지 그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군왕께서 황제를 자칭하면 다른 제후들이 연합하여 반기를 들지 않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계획을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내 길을 막을 자는 없을 것이다. 조조는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결단이 끝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음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황제 참칭의 길은 결국 그를 더 큰 갈등과 전쟁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삼국지의 역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조조는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필승의 전략을 다듬어왔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승리를 이끌어내는 철저한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늘 그는 그 필승 10개를 자신의 장수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부하들이여, 내가 지금부터 말할 필승 10개는 단순히 전술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칙이다. 첫 번째, 적의 허점을 파악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적이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허점은 기회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군왕, 적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계인가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는 적을 방심하게 만들어라. 적이 방심할 때 우리는 그들의 예측을 깨뜨릴 수 있다.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공격해야 한다. 조조는 자신의 필승의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그 원칙들이 어떻게 실제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명확히 했다. 그의 군사들은 그의 말을 하나하나 새기며 귀 기울였다. 세 번째 계는 간첩을 잘 활용하라. 적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간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군왕, 간첩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간첩은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자만을 활용하고 항상 검증된 경로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계는 적을 분열시켜라. 적이 분열되면 우리는 그들의 힘을 쉽게 쥘 수 있다. 내부의 불안을 일으켜 그들의 결속을 약화시키라. 그렇다면 어떻게 적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까? 적의 불만을 자극하거나 그들이 서로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싸우게 만들면 우리는 그들 사이를 파고들 수 있다. 조조는 전략을 설명하면서 그의 지혜가 단지 전술적 승리를 넘어서 전쟁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배하는 방식임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계는 강한 군은 멀리서, 약한 군은 가까이서 공격하라. 강한 적은 멀리서 공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한 적은 가까이서 신속하게 처리하라. 강한 적과 약한 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경험이 필요하다. 적의 움직임과 군세를 살펴보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분석해야 한다. 여섯 번째 계는 적이 불리한 지형에 있을 때 빠르게 공격하라. 적이 불리한 지형에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다면 지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술을 조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술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형이 불리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들의 약점을 공략하라. 일곱 번째 계는 식량과 보급을 차단하라. 적이 굶주리게 만들면 그들의 싸울 의욕이 떨어진다. 우리는 항상 적의 보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군왕, 보급을 차단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겠군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역으로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맞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비를 준비하고 적을 고립시키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8번째 개는 혼란 중에도 질서를 유지하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질서를 잃지 않도록 하라. 9번째 개는 전쟁을 미리 준비하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군을 믿어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전략도 무의미하다. 조조는 필승의 전략을 다 설명한 후 자신감을 드러내며 장수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이론이 아닌 그가 직접 실천해온 승리의 법칙들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의 믿음과 지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 10개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라.